평생 자신이 일본인 핏줄이라 믿고 살아온 미국 스타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 만화를 보며 일본을 찬양해 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실은 한국 혈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뒤집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자 할리우드의 조연 배우인 스튜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믿어온 자신의 정체성이 하루밤 사이에 무너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것도 방송 중에 말이죠. 그 끔찍한 일이 제게 실제로 벌어졌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저는 정말이지 기절초풍할 것 같았죠. 다행히 지금은 그 혼란을 듣고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의 후손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할머니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저희 집안 가계도를 보면 할머니 성함이 디히로코라고 적혀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할머니가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제 몸에 일본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저는 늘 일본이 세련되고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고 일본 영화도 즐겨보고 일본 음식도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먹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패트릭 넌 일본 피가 섞여서 그런지 일본 문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일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한일 갈등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늘 일본 편을 들었어요.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조선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거지? 이미 몇십 년이나 지나간 옛날 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 너무 지별하고 쿨하지 못한 것 같아. 한국한테 맨날 머리채, 잡히는 일본이 너무 불쌍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언행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편향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그때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연예인의 가족사를 소개하는 스타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저는 드디어 내 일본인 조상님을 대중에게 자랑할 기회다 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MC의 입에서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렇게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죠. 패트릭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당신의 할머니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 할머니 이름은 히로코였다고요. 그러자 MC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젓다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요. 히로코는 일본 이름이에요. 하지만 당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사용해야 했던 암울한 시기였어요. 패트릭 씨, 당신 할머니의 본명은 김자, 해자, 숙자이셨습니다. 김혜숙, 이게 당신의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살아왔던 제 지난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순간들,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에서 늘 일본 편을 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 무게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동안 난 내 핏줄을 배신하고 있었던 건가? 이 죗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지? 아니 그것보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죄송해서 어떻게 해?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 때문에 과거에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죄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방송 촬영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그저 흐름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동시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제 뿌리를 올바로 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가슴에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솟구치더군요.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일본의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한국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난 어떻게 일본 편을 들 수 있었지?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일본을 찬양했던 과거의 무식한 제가 정말 죽을 만큼 미웠죠.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일본이 좋다고 떠들어대던 제 입을 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진짜 한국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뒤 저는 망설임 없이 동네에 있는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던 할매 청국장이랑 가게였죠. 괜히 긴장되는 마음에 침을 꿀꺽 삼키며 가게 문을 열자 낯선 향기가 제 코를 찌르다군요. 그건 마치 오래된 양말과 치즈를 섞어 놓은 듯한 독특한 향기였죠. 순간 저는 뒤돌아 나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름진 얼굴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라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할머니의 그 얼굴을 보는데 차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청국장을 주문했죠. 잠시 후 뜨끈한 청국장 찌개 정식이 차려졌고 저는 엄청난 긴장 속에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오마이갓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그건 정말이지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뭐랄까 우주의 신비를 한 숟가락에 담아 먹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후로 두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걸 정말 다시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꾹 참고 먹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을 뜯어보니 제 입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처음에 충격이 지나가고 나니 청국장 특유의 깊은 맛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묘하게 중독성 있는 향과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에 저는 어느새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맛인가 싶기도 하고 제 몸속에 있던 가짜 일본인이 빠져나가고 진짜 한국인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며 숟가락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청국장찌개를 바닥까지 다 비우게 되더군요. 이게 진짜 내 피가 원하던 맛이구나. 청국장찌개는 그동안 제가 매일 같이 먹어왔던 초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밥이 잔잔한 호수라면 청국장찌개는 거친 파도와 거대한 깊이를 자랑하는 바다와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음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지나가다 한식당이 보일 때마다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여기 그리고 모레는 저기에 가봐야지. 저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그날 이후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은 비빔밥, 저녁은 삼겹살. 이렇게 하루 세 끼를 온갖 한식으로 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주말이면 새로운 한식당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가 되었고 한식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회 초대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아마 스타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 봤을 텐데 어떤 얼굴로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지 신경이 쓰였죠. 예전에 저는 일본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만을 찬양해 댔는데 지금 저는 완전 한국에 중독되어 버렸으니 꼴이 우스워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에이, 뭐, 어때? 청국장 파워로 무장도 했겠다. 두려울 게 뭐 있어? 한국인답게 부딪혀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동창회 날을 기다렸답니다. 동창회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후 드디어 동창회 날이 밝았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동창회장에 들어섰어요. 다행히 친구들은 걱정과 달리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아주 좋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놓은 순간 한 여자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일본인 사쿠라였죠. 사쿠라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녀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예전에 저는 일본을 너무나 좋아했고 저 역시 사쿠라와 같은 일본인 혈통이라고 믿었기에 그 애와 가깝게 지냈던 건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 순간 사쿠라의 입이 열리며 지옥문도 함께 열리기 시작했어요. 패트리, 네가 출연한 TV 방송 봤어. 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인의 후손이었다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정말 많이 힘들고 속상하겠다. 사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쓰러워하더군요. 순간 기분이 나빠진 저는 내가 뭐가 불쌍하다는 거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사쿠라는 제 표정이 굳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더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네가 한국인 핏줄이라고 해서 널 무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넌 여전히 내 소중한 친구야. 물론 다른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한국인들 너무 심하지 않아? 대체 과거 일로 일본한테 언제까지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예전에 저였다면 그녀의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는 당당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어요. 사쿠라, 넌 일본이 한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알고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야. 불과 80년 전에 너희 일본은 한국인들을 전쟁 노예로 부려먹었다고 싸늘한 제 목소리에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사쿠라에게 집중되었죠. 사쿠라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그건 오래전의 일일 뿐이잖아. 이제는 그냥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일본도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봐. 그리고 일본은 이미 한국에 수없이 많이 사과했다고 그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이렇게 따져 불었어요. 사과? 넌 일본이 한국에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 사람을 전쟁 노예로 부려놓고 고장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인들한테는 사과야? 제 말에 사쿠라는 얼굴을 붉히더니 곧이어 두 눈에 쌍심지를 켜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본만 그랬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도 전부 다른 나라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그런데 왜 일본한테만 난리야? 저는 사쿠라의 이 뻔뻔한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겨우 이성을 유지한 채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일본만큼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은 경우는 없어. 과거 일본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억지로 빼앗고 한글도 한국말도 못 쓰게 했지. 그건 한민족을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잖아. 일본한테만 날린 게 아니라 오로지 일본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쿠라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곧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래도 요즘 우리 일본은 달라졌어. 이제는 한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일본에게 생트집을 잡는 것은 한국이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일침을 날렸죠. 네가 지금 감히 평화를 입에 올려? 그럼 독도 문제는 어떡할 건데? 일본은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게 평화를 원하는 태도야? 게다가 너희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지. 전범들을 영웅으로 모시면서 대체 무슨 평화를 바란다는 거야?
그러자 사쿠라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다군요. 그래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뒤처진 나라잖아. 한국은 노벨상 수상자도 없는 거 다 알아. 사쿠라의 말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쿠라 너 그거 알아? 일본이 생명공학과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부 과거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끔찍한 실험을 해댔기 때문이야. 넌 그렇게 역겨운 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받은 노벨상이 자랑스러워? 이어서 저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뒤처진 나라라는 사쿠라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일본에 철저하게 짓밟힌 뒤에도 무려 반세기 만에 세계 12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야. 넌 감히 그런 한국을 향해 뒤처졌다고 말했지? 그럼 한국산 드라마, 한국산 전자제품, 한국산 AI 기술에 열광하는 일본은 대체 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패트릭이 한 말, 저거 진짜 사실이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사쿠라는 왜 저래? 요즘 일본 경제가 망하기 직전이라더니 잘 나가는 한국한테 열등감 느끼는 것 아니야? 그렇게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자 사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도망치듯한 법 동창회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감도 있었지만 씁쓸함도 함께 느껴졌죠. 저는 사쿠라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인데 오랜 시간 잘못된 역사를 배운 터에 사쿠라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괜히 오랜 친구가 역사 문제로 저와 말다툼하고 나갔다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패트릭, 사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난 그저 한국이 요즘 잘 나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그렇게나 슬픈 역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이 의견에 동창해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래.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몰랐어. 한국 사람들 정말 힘들었겠다. 저는 친구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겁게 일렁이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겪은 고통의 역사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어서 저는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 받았던 고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겪었던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 못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문당했는데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독일의 침략과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그저 일본이 잠깐 지배했었지 정도로만 인식되는 현실에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 순간 제게 어떤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나부터 나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이었죠. 그래 이제부터는 내 뿌리와 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이 결심은 마치 제 가슴 속에 불을 붙였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배역 선택에서 나타났죠. 어느 날 매니저가 신나는 얼굴을 하고는 대본 하나를 제게 내밀다군요. 아, 패트릭 좋은 소식이야. 전쟁 영웅인 일본 사무라이 역할이 들어왔어. 완전 스케일 큰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출연료도 어마어마하다고. 예전에 저 같았으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얼른 대본을 펼쳐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그 배역 안 해.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너 이 배역 놓치면 후회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일본인 역할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죠. 나는 한국인이야.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된 이상 일본 사무라이 역할은 맡을 수 없어.
일본은 한국에 아직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한국 핏줄인 내가 일본을 미화하는 배역을 맡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제 나는 내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배역에만 집중할 거야. 그게 내 길인 것 같아. 매니저는 제 결연한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한국인 배역을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는 미국 헐리우드였고 여기서 한국인 배역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주가 지나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은 없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마음이 불안해질 때면 청국장 한 그릇을 먹으며 나는 한국인의 핏줄이니 한국인답게 끈기 있게 이겨내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TV만 켜면 온통 한국 영화와 드라마 얘기뿐이었죠. 거리를 걸으면 한국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카페에서는 한국 아이돌들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거짓말처럼 한국 문화가 마치 태풍처럼 미국을 휩쓸게 된 거죠.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K-무비까지. 이제 이런 단어들은 미국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배우들이 이 주연으로 대박 영화에 캐스팅되는 일도 늘어났죠.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겠어. 저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더욱 열심히 오디션 준비를 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연구하며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어요.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패트릭, 드디어 네가 기다리던 소식이야. 브로드웨이에서 배우를 캐스팅하는 중인데 제작사에서 너를 한번 보고 싶대. 매니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제가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였죠. 그러자 매니저는 정말이라며 며칠 뒤에 오디션을 보러 갈 것이니 준비 단단히 해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그동안의 노력, 좌절, 희망이 주마 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오디션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청국장으로 든든히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오디션을 보러 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한국의 핏줄을 진하게 이은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박또박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제작진의 눈이 반짝 빛나다군요. 아무래도 요즘 한국이 대세이다 보니 되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해온 연기를 펼쳤죠. 그리고 마침내 연기를 끝난 순간 우렁찬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라보, 정말 완벽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대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끼고 말았죠. 제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건 정말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고 제가 찾아 헤매던 자리였어요. 한국인으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잠시 후 극장을 나서는 길에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싸더군요. 그런데 꼭 그게 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하며 울컥하더군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를 닮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제 인생의 새 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브로드웨이 작품 준비로 매일 밤낮 없이 연습하는 와중에도 한국계 미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고난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시다. 192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암흑의 시기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3.1 운동을 통해 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당당하게 외쳤죠. 그 후에 한국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한국인들은 마치 불사조처럼 전쟁의 재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 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였죠. 하지만 1997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추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그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번 미소를 지어준 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급한 불을 끈 뒤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고 무려 3년 만에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건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 없는 빠른 회복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마지막 결정타로 저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우리 민족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강연을 마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는데 그때 17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소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오늘 강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제가 한국계라는 것이 부끄럽고 싫었거든요. 학교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요. 한 번은 수학이랑 과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넌 역시 한국인이라 그런 과목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 노력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인종 때문인 것처럼요. 그때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왜 나는 한국인인 걸까? 그냥 평범한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이겨내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피가 너의 몸에도 흐르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했죠. 그러자 소년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이더군요. 저 이제부터는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노벨상을 받는 날 저는 한국인이라고 아주 크게 외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소년의 눈에는 한국인다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 소년과 잠깐 짧게 대화한 것뿐이고 이 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노벨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동안 내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것은 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아닐까. 이 깨달음은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 심지어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조차도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남은 생애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이해를 위해 바치기로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자 제 모든 경험의 결실이라고 믿어요. 만약 저의 이런 모습을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패트릭, 할머니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네가 대신 해주고 있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런 상상을 하면 제 눈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고인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곤 해요.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을 전할게요. 재미교포 2세, 3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돕고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제는 제 사명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어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조금이나마 기뻐하시겠죠? 저는 그렇게라도 한국인인 할머니를 일본인이라 착각하고 살아온 제 잘못을 씻어내고 싶어요. 동시에 제 사연이 한국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 불씨가 모여 큰 불꽃이 되고 그 불꽃은 자부심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당당히 빛나게 해줄 테니까요.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손님에 감사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교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여 역사를 함께 배우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사연이 그런 분들을 대변했던 사연이 아니었나 싶네요. 늘 한국을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처럼 늘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